네, 러시아가 징집령을 내리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러시아 출신으로 수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벨라코프 일리아 교수님 모시고 현재 또 러시아 상황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 작가님, 안녕하세요. 김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두 분이 잘 아세요? 비정상회담에서 네, 그때 같이 촬영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교수님은 한국에서 한 20년째 생활하고 계신다고. 네, 그렇죠. 2003년에 왔으니까 지금 20년 차 20년 차.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자,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우리 방송 등 애청자 여러분도 20년 차 그러잖아요. 19년인데. 예. 자, 이제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을 발동했습니다. 징집에 나선 상황인데, 네. 그 현지 상황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마 카오스, 혼란이라는 단어가 제일 맞는 단어일 것 같고,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정말 말 그대로 혼란에 빠지고 여러 가지 여기저기 여러 문제들이 터지고 있고 또 러시아를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예. 그래요.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이게 어떤 작전으로 한정이 됐었는데 이게 징집령이 발생하면 전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 국민들의 불안감도 더 확산되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월 24일에 처음에 이 소위 말하는 그 군사 작전을 발표했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피부로 못 느꼈거든요. 뭔가에 모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랑 직접적인 그런 먼 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동원 명령이 내려서 거의 모든 집안들은, 거의 모든 가정들은 이제 실제로 이거는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 훨씬 더 많은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쨌건 한 발을 떨어져서 바깥에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러시아에 계시는 분들은 이 전황이나 이 상황 자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는 돼 있네요. 언론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러시아 내에서 언론들은 심각하게 검열되고 있고요. 또 통제하고 있기도 하고 정부 반대하고 있는 언론들은 거의 대부분 다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가 러시아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길밖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러시아 쪽 프로파간다 보면 항상 이기고 있는데 그쵸. 징집령이 딱 떨어졌다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여기서 좀 러시아 국민들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는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징집령이 떨어진 지 며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혼란이 제대로 물러나서지는 못했고요. 예. 지금은 다들 일단 러시아 공식적으로 여태까지 7개월 동안 사망자의 5,000명 조금 넘게 발표를 했는데 네. 뭐 물론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야권 쪽에서 나오는 언론에서는 5,000명밖에 안 되는데 왜 굳이 30만 명 징집을 내렸냐 그렇죠. 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그런 생각이 퍼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가 듣는 것은 이제 푸틴을 죽을 수 없다. 팔 골절 방법을 찾으며 또 탈출러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피부로 느끼십니까, 교수님?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나 또는 SNS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뭐 문자라든가 포스팅을 통해서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피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러시아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은 주민등록이랑 주소 이전 이런 게 전입신고 이런 게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굉장히 드문 나라라서 저희 청취자들이 들으시기엔 외국도 그럴 것 같은데 러시아는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서 징집 자체도 쉬워 보이진 않는데 좀 어떻습니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레기스트라츠라고 거주 등록 시스템이 돼 있긴 해요. 거주 등록? 네, 근데 거주 등록을 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지만 실제로 내가 거주 등록이 돼 있는 아파트에서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 살 수도 있고 다른 도시에서 살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딘가에 해외에 있는 작은 별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뭐 친구 집에 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잡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SNS를 통해서 접하는 것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말 그대로 길가에서 어느 정도의 20대로 보이는 남성들을 그냥 그대로 무력으로 제압해서 이제 바로 군사총으로 이렇게 보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8개 도시에서 시위가 있고 최소 1,300명이 체포가 됐다라고 네. 하는데 러시아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언론이 통제된 나라이고 네. 또 나라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통제된 나라인데 이 정도 시위가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러시아 사회 전체가 균열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시위의 질을 보면 지금 제일 심각하고 규모가 큰 시위는 다게스탄이라는 공화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모스크바랑 산피테르부르크에 일어나고 있는데 모스크바랑 예. 산피테르부르크 대도시이기 때문에 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잘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겠죠. 근데 예, 예. 다게스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문화 때문에 약간 좀 음. 다혈질 문화가 거기 그 지역에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다혈질. 그 문화 때문에 많은 뭐 엄마들, 아내분들, 뭐 부인들 많이 아하.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이 가야 되는 거니까 야, 여성이죠. 엄마들과 그 분들이 실제로 SNS 퍼진 영상을 보시면 거의 여성. 시위에서 90% 넘게 나오는 분들은 거의 다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들이 네. 이게 아이러니한 게 아하. 남성들 아마 시위에 참여하면 그걸 그대로 잡아서 제- 군대를 잡아서 끌고 시위 나오면 끌려갔는데. 군대를 가니까 네. 아하, 막 그냥 그렇군요. 공포탄 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게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성별로 파악돼야 되니까 정치적 세력은 아닌 건가요? 어떤 야당 세력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설명하려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 확실하게 여당, 야당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렇죠. 정치적 러시아에서는 지형이. 그런 건 없고 아하. 거의 대부분 여당이 그러니까 아. 친정부의 세력이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하고 그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SNS를 통해서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방법을 통해서 뭔가의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걸 이제 그런 유튜브 채널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인터넷이 덜 발달된 지방 지역이라든가 그래서 큰 도시에서는 그나마 그런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는데 지방에서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군요. 네. 러시아가 이제 독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권력 비판 금지법을 2019년 3월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언론에도 적용되는 거고 네. 한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인가요? 이 권력금지법은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확대해서 확대됐다. 사실상은 여러 가지 그 안에 여러 법이 있어요. 뭐 그 지금은 이제 천진이 터지고 난 다음에 러시아 군대의 페이크 확장 금지법이라든가 또는 지금은 동원 예.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원 시대 때 대통령 비판 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자세화가 돼 있어요. 케이스별로 케이스별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지금 고위 관료 아들들도 군대 안 보낸다면서요? 그럼요. 러시아 고위 관료 대통령 대변인 아들이 전화했더니 네, 너 맞아요. 왜 안 가냐? 내가 누군지 안다면 내가 안 가도 되는 이유를 네가 알고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근데 또 지금은 동원 부분 동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총동원에 가까운 또 총동원이죠. 더 가깝고, 근데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또 이제 국방부에서는 발표하기를 동원 대상이 아닌 명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뭐 국회의원 혹은 국회의원 가족.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요. 이거 우리 한국에서는 반발이 거세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혁명이라 바로 김성애 의원의 아들이 안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발표가 난다면 근데 거기서도 엄청나게 발표하는 식 자체가 예. 처음에 이제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뭐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뭐 IT 전문가, 뭐 항공사, 조종사, 뭐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슬쩍 거의 이제 슬쩍 은근 티 안 나게. 슬쩍식으로 티 안 나게 하는 국회의장의 거기 아들, 때문에, 국회의원의 아들도 안 가도 된다. 놀랍네요. 저는 육군 병장 제대했고요. 제 아들은 알겠습니다. 고등학생이지만 나중에 군대 갈 거예요. 한국 언론이 좀 극성스럽지만 그래도 극성스러운 언론이 있는 게 나아. 근데 이 푸틴이 지금 이제 중요한 이 전쟁이 계속되는 결국 푸틴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현재 러시아 내에서 푸틴의 인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왜 지금? 이렇게 높아요 인기가? 예. 제가 항상 하고 있는 얘기지만 인기라는 단어를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러시아 내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물론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특히나 이제 푸틴의 항상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부르는 뭐 60대 이상 그리고 지방 덜 이제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푸틴을 엄청 많이 좋아하는데
그의 인기라기보다는 무관심이나 아니면 반대지만 침묵적인 반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네가 있어야 돼. 그렇죠. 예,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네가 아니면 누가 예, 약간 어떤 대한부재인 상태에서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운영 방식인가 보다 생각하는 정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푸틴에 대해서 이전에 이제 푸틴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보면 굉장히 명민하고 좀 스마트한 선택을 많이 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푸틴의 선택을 보면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선택을 한다. 그래서 건강 이상설까지 나오는데 혹시 교수님은 그 부분에서는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러시아 내에서는 예. 건강 이상설은 거의 없고요. 그래요. 하지만 러시아 내에서의 전문가들은 역시 이 푸틴의 비합리적인 심지어 비현실적인 그런 선택에 결정에 대해서 예. 엄청 많은 말들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 올해 2월까지만 해도 푸틴 대통령이 내린 지시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러시아 국익에 마땅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거의 대부분 받았는데 예. 이분은 누가 봐도 국가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심지어 푸틴 지지층에서도 많은 균열이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러면 그런 교련이 있으면 푸틴이 권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예. 제일 정답인 게 우리가 모릅니다입니다. 모릅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전쟁까지만 해도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 푸틴의 2019년에 또 푸틴의 궁궐에 대한 아주 대박난 영상이 공개가 됐었는데 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푸틴이 물러간다. 이제 푸틴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닙니다. 그런 걸로는 푸틴이 쉽게 무너질 수가 없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도 악화되면서 그것도 동원 명령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러시아 모든 국민들이 피부에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시스템이 이 피라미드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평가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 한편으로는 이제 그 푸틴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이제 두긴이라고 그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극우적인 철학자인데 그 지정학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이 불합리한 판단에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왜냐하면 푸틴도 처음에 이 정쟁의 명분을 지시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은 동원에 대한 얘기를 발표를 했을 때도 그런데 항상 뭔가 아주 큰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동원 연설을 보면 우리가 우크라이나랑 싸우는 게 아니라 서방이랑 싸우고 있다. 나토랑 싸우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이 아닌 나토 군이랑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칠 수가 없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치면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진다. 막 정말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정학적인 이제 컨셉을 던지면서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아마 교수님이 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의무복무 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1년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예비군 대상에 이번에 징집이 되는데 일각에선 지금 지급된 총도 굉장히 낡은 게 있다 하고 낡은 걸 받아서 이게 뭐 과연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곤 하는데 러시아 군대 상태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징집받은 30만 군대가. 이것도 많은 전문가 보기에는 큰 충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전쟁 이전만까지만 해도 우리가 러시아 군대를 미국 군대 그다음에 세계 2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거 소련 시대부터 이어졌던 그 국력이 이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물류적인 그런 문제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공급적인 문제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고 통신적인 문제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수준 훨씬 더 넘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과잉평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평가가 엄청 많습니다. 과대평가됐다?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해서. 그렇군요. 이게 이제 군대 내부에서의 그 부패도 좀 있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고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왜냐하면 전황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되는, 정직하게 보고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부터 이거는 지적해야 될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위계 질서라든가 뭐 위로 올라가는 보고 밑으로 내려가는 지시 또는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요 속의 말처럼 막 그렇게 지내면서 뭔가의 말이 바뀌거나 뭔가의 예. 뉘앙스가 새로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지금 드러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만이 징병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러시아에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전장으로 이 사람들 일단 다 배치를 한 다음에 현장에서 대혼돈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전쟁 과연 수행이 가능하겠는지 이들의 역할은 결국 총알바지 수준 이상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 그게 제일 크죠. 제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SNS를 보면 지금 SNS 여기저기 엄청 많은 SNS와 뭐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 이미 동원된 사람들은 자기 SNS를 통해서 뭐 여러 영상 포스팅을 올라가고 업로드하고 있는데 그 동원된 군인들이 네. 아하. 근데 그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를테면 있어요. 어떤 뭐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동원이 됐는데 버스에 앉히고 우크라이나까지는 안 가는데 계속 어딘가에 빙빙 돌면서 심지어 식량도 안 받고 자기 사비로 음식을 사야 되거나 밥은 카드를 내가 알아서 가져가서. 먹어라. 네, 카드를 가져가서 아니면 하루 만에 어딘가에 이제 군사 훈련을 하루 만에 받고 그것도 사격이라든가 이런 거 안 받고 그냥 타격 훈련 없이 강의식으로 강의만 받고 네, 강연만 듣고 바로 우크라이나 쪽으로 보내주거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사례들이 종종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러다가 지붕이- 총도 사고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모신 나강까지 나오고 AK-47 뭐 다 녹슨 거. 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역을 러시아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100%죠. 100%? 이거는, 됩니까? 네, 편입됩니까? 오늘까지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아마 발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발표가 날 거고 그 예. 이후에는 지금은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날짜가 9월 30일인데 예. 30일에 아마 합병이 되고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게임이 바뀌는 게 게임이 바뀐다. 그렇죠. 이 동네들은 뭐 루한스크 주라든가 이 동네들은 이제 러시아 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4개 주가 이제 이 러시아 네 개 병합이 주가 되면 러시아 땅이 돼버리면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푸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다. 침략해서 전쟁을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로 러시아 헌법에 핵무기 사용에 관련된 그런 정리가 그런 사항이 발동이 되는데 그게 바로 러시아 국익에 아주 위협적인 행위가 있을 때는 핵무기를 쓸 수 있다라는 게 되어 있어서 그 명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개 주가 이제 병합이 되면 그게 러시아 땅이 되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싸우면. 공격을 하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게 되니까 그렇죠. 그럼요. 이제 위협에 처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다. 작전이 침략 작전으로 돌변하게 되는 상황인 좋지.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러시아 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푸틴의 전략이 이렇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판을 이렇게 바뀌는 거 우리가 침략한 게 아니라 걔네들이 우리를 침략했다라는 근데 걸로. 그 4개 주의 주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은 좀 어떤가요? 실제로 투표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배달돼서 군인들이 투표함도 옮기고 있고 그래서 이거 과연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부정투표 논란. 당연히 정상적인 국민투표가 아니죠. 아하. 그거는 뭐 여러 조작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이거는 대놓고 조작이기 때문에 가짜 투표, 가짜 네, 뭐 투표, 가짜 샘 투표의 레퍼런덤.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총을 겨냥하면서 하는 투표도 있고 뭐 여러 총을 가지가 겨냥해서. 근데 네. 동네 여론 자체는 어떤가요? 제가 이 동네 여론 자체 뭐 돈바스 같은 경우 옛날에 러시아로 합병을 시도했던 적도 있다고 들긴 했지만 그 지역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 말을 원어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러시아에게 우호적인 분위기였고 지금도 당연히 그래요. 뭐 자포로제나 헤르손주 같은 경우는 몰라도 루한스크랑 돈바스는 분명히 90% 이상이 나올 거예요.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뭐 나머지도 원래 우크라이나였던 땅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차피는 다 조작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게 뭐 근데 핵을 정말 쓸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그 시나리오가?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굳이 핵무기를 이제 미사일을 쏘고 하는 것보다 비상상태처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자포로제에 원전의 네. 발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 일반 무기로 써서 참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뭔가 참사하는 것처럼,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제 핵폭탄이 터져진 효과를 만들 수 폭발할 있다. 수 있게끔 그런 만든 시나리오도 제가 배제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핵전쟁 막으려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을 읽고 만약에 이제 병합이 된 이후에는 그러면 어떠한 군사작전을 해당 4개 주에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아마 정말 깊은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지는 입장이에요. 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합병이 되잖아요. 그러면 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행위를 취해도 거의 지는 상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를 침략하게 되기 때문에 푸틴의 공격은 훨씬 더 세지고, 근데 그 세지는 날아오는 답변이 뭔가가 미국이라든가 나토가 도와줘야 되는데 핵무기 사용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렇죠. 근데 핵무기 사용까지 아니면 러시아를 이길 방법은 거의 없어요. 이런 지금 상황에서. 그렇군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분명하군요. 그럼 9월 30일이면 이제 투표가 다 끝나게 되면 9월 30일 이후에는 그러면 현재의 전황과는 다른 국면으로 가는 상황이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 9월 30일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은 또 새로운 국면으로 간다. 그런 렌즈를 갖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귀한 도움의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네, 벨라코프 일리아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